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뼈 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핵심을 설명을 드리면 방법이 수압 거상하는 방법, 망치질하는 방법, 측방 거상법이 있는데 이 두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저는 뼈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다 상악동 거상술할 때 뼈 이식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다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수술이라는 거는 특히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뭔가 특별한 술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들의 안전이고 두 번째는 예지성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안녕하십니까, 바른의사 백승호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위턱뼈 어금니 이가 빠진 채로 오래 지내셨거나 아니면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를 뺐는데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뼈 높이가 너무 부족해서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악동의 뭔지도 알아야 되고 상악동 거상술은 도대체 뭐고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도 뼈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줄 요약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악동 거상술은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서만 뼈 이식을 제대로 왕창 많이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을 이용을 해서 저절로 뼈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뼈 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뼈 이식이 조금 화두인데 그래서 잇몸뼈 높이가 8mm 정도 된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데 뼈 이식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잇몸뼈의 높이가 4에서 5mm, 그러니까 4에서 8mm 사이겠죠? 마찬가지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데 뼈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잇몸뼈의 높이가 4mm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1mm 정도인 뼈이신 분들도 있고 4mm 미만인 분들 많은데 이 경우에만 측방 거상술이라고 해서 정말 제대로 뼈 이식을 많이 해서 어금니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해서 제대로 안 된 게 아니에요. 다만 외부에서 제가 넣는 뼈 이식을 극도로 제한해서 하고 있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악동은 이 사진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편하실 텐데 이게 이제 우리 얼굴을 CT를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고 여기가 이제 치아가 있으니까 잇몸뼈인데 코 옆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공기가 차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이 상악동은 숨 쉬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잇몸뼈 바로 위에 붙어 있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상악동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뼈를 재생시키는데 필요한 뼈세포들이 여기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실제로 잇몸뼈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잇몸뼈의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 이 위에 있는 상악동을 가지고 우리가 잇몸뼈를 만들어서 적당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요점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뼈 이식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유튜브 영상에서 이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요새는 긴 임플란트를 고집하지 않고 뼈 이식하지 않고 짧은 길이의 임플란트를 그냥 정말 간단하게 수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물러요, 아래턱뼈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짧은 임플란트를 쓰고 있지는 않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도 최소 길이는 8mm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잇몸뼈의 높이가 8mm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8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상악동에다가 뼈를 만들어주는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크게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잇몸뼈 밑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상악동에 뼈를 넣는 방법이 있고 상악동 요 옆으로 우리가 뼈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중에 치조정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수압 거상 방법이 있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이 망치로 때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중요합니다. 치조정 접근법을 하는 케이스는 첫 번째는 상악동 내에 병소가 없어야 돼요. 병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강외과 의사들 아니면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병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저는 치조정 접근법을 할 때에는 절대로 외부에서 뼈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수술 방법을 설명드리겠지만 치조정 접근 방법은 상악동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을 눈으로 절대 미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악동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리고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 그 막에 조금이라도 찢어져 있는 거를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블라인드 서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조정 접근 방법은 상악동염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에서 넣는 뼈 이식은 저는 절대로 하지 않고 저절로 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의 생리학적 특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수압거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압거상은 간단해요. 이 상악동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위로 들어 올리면 거기에 뼈세포가 내려앉아서 이 뼈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잇몸을 절개를 하고 수압거상 할 때 쓰는 우리 특수한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잇몸뼈에 구멍을 뚫습니다. 차근차근 잇몸뼈에 구멍을 뚫고 잇몸뼈의 우리 천장이고 상악동의 바닥이죠. 거기가 뚫려서 이 상악동 점막이 들어 올려졌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과정을 특수하게 생긴 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발설바 매니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를 풀어갖고 잇몸뼈 구멍 나는데 거품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잇몸뼈에 구멍을 잘 냈어요. 잘 냈으면 거기다가 이제 수압거상, 물을 이용해서 이 상악동 점막을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물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점막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거죠. 또 물을 뺐다가 들어 올렸다가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상악동 점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에 사는 뼈를 만들어지는 세포가 여기에 뼈를 만들기 시작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요 준비 자료에서는 이렇게 뼈 이식을 했지만 저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환자분이 이제 요 어금니가 부러져서 오셨어요.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데 잇몸뼈 높이가 조금 부족해서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잇몸뼈의 높이가 수압거상만 간단하게 해도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압거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했죠. 원래 갖고 있던 잇몸뼈 높이는 여기인데 8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수압거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로만 그 점막을 들어 올린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흘렀을 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잇몸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이제 올려놨던 내용인데 이분 이를 빼고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 높이가 8mm가 될랑말랑 했거든요. 저는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잇몸뼈 높이보다 저는 항상 깊게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보철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또 생물학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남아있는 8mm 뼈에다가 8mm 임플란트를 심으면 나사산이 조금이라도 노출될 수 있으니까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해서 8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상악동 안으로 밀어 넣어야죠. 이 환자분 수압거상만을 쭉 해갖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점막이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상악동 점막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냥 시꺼먼 게 아니라 이렇게 물총을 쏴서 점막을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고기가 뼈로 바뀌어요. 물총을 쏴서 점막을 들어 올린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뼈가 생긴다.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고 이 기구 때문에 이 상악동 거상술 수술이 굉장히 간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정 접근법 방법 중에 난이도가 하나 조금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잇몸뼈 높이가 8mm 정도, 7mm, 8mm 정도가 되면 수압거상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잇몸뼈의 높이가 한 5mm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5mm 뼈에서는 수압거상만으로 뼈를 만들기에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오스테오톰 혹은 망치질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잇몸뼈의 일부를 부러뜨려서 상악동 안에 밀어 넣어서 그 잇몸뼈가 점막을 들어 올려서 거기가 이제 뼈로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제가 측정을 했어요. 뼈 높이를 발착은 5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잇몸뼈 높이가 5mm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mm밖에 잇몸뼈가 안 돼요. 근데 나는 8mm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 그러면 3mm 정도가 부족하니까 3mm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압거상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압거상을 하다가 너무 높이 나사산이 올라가게 되면 그 막이 찢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상악동을 구성하고 이 폭, 상악동의 폭도 뼈를 만드는데 되게 결정적인 인자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상악동 폭도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었기 때문에 물만 쏴서는 뼈 만들어지기가 좀 충분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망치질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망치질 방법은 별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잇몸뼈거든요. 잇몸뼈를 특수하게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잇몸뼈를 조각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잇몸뼈를 내 뼈예요. 그리고 그 내 잇몸뼈를 망치로 탱탱 쳐서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리는 데 쓰는 거죠. 임플란트가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잇몸뼈를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 올려진 요 점막이 수압거상에서는 물총만 쌌잖아요. 그런데 내 뼈가 이 점막을 하나 더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이 뼈 때문에 뼈가 더 잘 만들어지고 내 잇몸뼈가 흡수되면서 더 튼튼한 잇몸뼈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이에요. 조금 더 도식화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잇몸뼈를 부러뜨려서 망치로 퉁 쳐서 상악동 위로 들어 올린다, 이 방법이거든요. 이 환자분이 망치질을 이용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빨간색 점선이 원래 갖고 있던 잇몸뼈였는데 망치로 탱 쳐서 이 정도의 뼈가 더 만들어진 거죠. 수술 후 5개월, 수술 8개월 치료 완료가 되었을 때 8mm 임플란트의 끝단까지 뼈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상악동 거상술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측방 거상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상악동 안에다 뼈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잇몸뼈의 높이가 4mm보다 적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수압 거상만을 하든 내 잇몸뼈를 부러뜨려서 위로 넣든 잇몸뼈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특히 잇몸뼈가 정말 없어서 1, 2mm 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부러뜨릴 뼈조차도 없죠. 드릴을 해버린 뼈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악동의 옆을 따고 들어간다고 해서 측방거상술이라고 불러요. 잇몸을 절개를 하고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이 핸드피스 드릴을 이용해서 잇몸뼈에 이렇게 입구 윈도우를 만들어 줍니다. 이 뼈를 제거를 하게 되면 상악동 벽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제거되니까 상악동 점막이 이제는 눈으로 실제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또 특수하게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이 뼈랑 점막을 이제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를 분리를 했으니까 저 안쪽까지 특수하게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상악동 점막을 쭉 들어 올리는 거죠. 마치 우리 갈비탕 먹을 때 뼈에 붙은 그 골막은 또 전문가 용어인데 질긴 거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잘 들어 올리면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리고 여기에 뼈를 넣을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 심을 구멍을 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뼈를 넣고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다가 환자분 실제 사진을 좀 찍어 놨어요. 이 환자분이 이제 저희 치과 처음 이 상태로 오셨어요. 잇몸뼈가 지금 너무 안 좋고 요 위턱뼈 이제 잇몸뼈의 높이가 3mm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 엄청나게 지금 뼈가 없거든요. 여기를 발치하고 잇몸뼈가 충분히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 발치하는 날에는 저는 절대 뼈 이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잇몸뼈가 스스로 아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다려도 안 되는 거는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뼈를 왕창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수술이 마무리가 됐고 이쪽 상악동 거상술 하는 과정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보시면 잇몸뼈의 높이가 이거 몇 mm로 보이시나요? 한 2m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임플란트를 넣어야 되는데 치조정 접근 방법을 하게 되면 수압거상은 당연히 힘들 테고 망치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내 뼈를 부러뜨리기에는 그 양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측방 접근법을 해야 되는데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잇몸을 다 들어 올리고 이제 여기 아까 모식화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뼈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구멍을 만들면 여기가 뭔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자국이 남을 때가 있는데 그때쯤이 뼈 안에 들어있는 상악동 점막이 이제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뼈를 이제 젖히는 거죠. 뼈를 젖히면 또 뭔가 이 핏줄 같은 거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계란 삶았을 때 나오는 하얀색 막보다도 얇은 그 정도 두께가 되는 상악동 점막이 이제 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뼈를 젖혔어요. 자,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상악동 점막입니다. 여기 안에 뼈를 만드는 세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 올리고 거기 안에 뼈를 넣어주면 그 뼈 세포가 내려와서 진정한 의미의 잇몸뼈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서리에 있는 상악동 점막, 이 뼈에 있는 모서리를 특수하게 생긴 기구를 이용해서 점막을 박리를 하고 조금 더 특수하게 고안된 그 기구를 이용해서 저기 안쪽까지 점막을 들어 올려주는 거죠. 다 들어 올리면 이렇게 점막이 커튼처럼 위로 이렇게 딱 들어 올려지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할 준비가 다 된 거고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아까 이제 떼놨던 뚜껑을 다시 덮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어느 봉합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측방접근법은 굉장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관련된 합병증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조금 숙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치조정 접근법을 할 때는 제가 뼈이식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측방 접근법을 할 때만 뼈이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치조정 접근 방법은 요거는 제 인터넷에 나오는 동영상인데, 지금 잇몸뼈에 구멍을 내고 그 상악동 점막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환자분한테 숨 쉬라고 여기 들썩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찢어지지가 않은 건데, 이 정도 거품이, 우리 이제 한마디로 제가 침 뱉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폐하고 물이나 피가 나오면 점막이 찢어진 게 아닌데 거품 치듯이 팍팍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점막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시 보면 점막이 들쑥날쑥 하면서 이렇게 침 뱉듯이 훅 나오는 경우에도 미세하게 상악동 점막이 찢어졌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외부에서 뼈를 넣게 되면 점막이 찢어진단 말이죠. 점막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상악동 안으로 뼈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 있으면 다행인데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확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치조정 접근 방법을 했을 때에는 블라인드 테크닉이고 점막이 찢어졌을 거를 내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딱딱 정해서 외부에서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뼈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에서만 치조정 접근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으로 못 본다고 했죠. 그런데 측방 접근법에서는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수술 중에 찍은 동영상인데, 환자분한테 숨을 쉬라고 했을 때 들쑥날쑥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측방 접근법을 할 때는 빵꾸가 난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빵꾸가 나면 그 점막을 수리해서 뼈 이식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 방법의 핵심은, 첫 번째는 적응증을 잘 나눠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치조정 접근 방법이 측방 접근법보다 난도는 적지만, 만약에 치조정 접근법을 하다가 그 상악동 점막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바꿔서 점막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치조정 접근 방법일수록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경험자가 수술을 해야 치조정 접근법을 했을 때 생긴 합병증을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치조정 접근법 중에 수압거상, 오스테오톰, 망치질, 그다음에 측방 접근법, 이렇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거를 합병증을 매니지를 잘 할 수 있는 숙련된 구강외과 의사가 되려면 측방 접근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법이 수압거상하는 방법, 망치질하는 방법, 측방거상법이 있는데, 잇몸뼈의 높이가 6에서 8mm 정도 되는 간단한 케이스에서는 물만 싸도 뼈가 충분히 만들어진다. 잇몸뼈가 한 4, 5mm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내 잇몸뼈를 부러뜨려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충분하게 잇몸뼈가 만들어진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저는 뼈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측방 접근법을 해야 되는 정도의 난도는 돼야 외부에서 뼈를 넣어줘서 완벽하게 뼈를 만들어주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저희 치과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잇몸뼈 높이가 낮은 경우에 측방 접근법을 하지 않고 치조정 접근 방법으로 해서 여기다가 뼈를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압거상하는 방법 그대로 하다가 들어 올리고 저는 여기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뼈를 넣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실제로 이거는 정해진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다만 수압거상 방법 중에 미세하게 여기 점막에 천공이 된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점막에 천공이 되면 뼈가 다 흩어져서 상악동염이 생기니까 저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제가 이를 뽑고 나서 충분히 기다리면 굳이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간단한 케이스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상악동 어상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다 뼈 이식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다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수술이라는 거는 안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치조정 접근법을 할 때 수압거상과 망치질에서는 뼈 이식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뼈를 만들어내고, 측방 접근법을 하는 요 경우에서만 뼈 이식을 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는 경우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보면은 상악동 안에 이제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죠, 인터넷 찾아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점점점점 보인단 말이에요. 뼈의 실제로 다 흩어진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은 측방 접근법을 했을 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임플란트가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치조정 접근 방법, 잇몸 뼈에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때 제가 그랬죠, 블라인드 테크닉이다.
그리고 잇몸뼈의 높이가 극도로 얇으면 잇몸뼈의 높이가 한 1, 2mm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넣을 때는 갑자기 임플란트가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뚝뚝뚝뚝 해서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나무판에다가 나사 드라이버로 쪼일 때 꽉 조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잇몸뼈의 높이가 극도로 얇은 상황에서는 치조정 접근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점막이 찢어졌을 때를 확실하게 100% 확신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실수로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측방 접근법을 하면 그 상황을 나는 다 눈으로 보고 이 안도 다 눈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가 빠진다 꺼내면 돼요. 점막이 찢어졌다 꼬매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악동 거상술을 했을 때 상악동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건 이 치조정 접근 방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상악동 거상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는 않지만 광대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틀니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어금니 쪽에는 뼈가 많이 부족해서 앞쪽에 뼈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앞쪽에 몰아갖고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이렇게 틀니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앞니 쪽은 임플란트를 했을 때 뼈가 굉장히 얇은 부분이 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잇몸뼈가 다 없어져서 안 좋게 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환자분 저희 치과 환자분인데 앞니 임플란트가 뼈가 이렇게 없어지고 나사산이 보이죠. 이럴 위험이 있어요. 앞니 임플란트를 잘못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몰아심고 뒤쪽에 틀니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악동 거상술을 완벽하게 해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몰아심고 앞으로 쭉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예지성이 있는 방법은 위턱뼈, 어금니가 잇몸뼈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측방거상술에서 이제 뼈를 왕창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인데 여기가 코가 있단 말이에요. 코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뼈 이식을 왕창 해서 뼈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측방거상술을 했을 때는 한 2주 넘게는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넣어 놓은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들어올린 점막이 인택트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꾸 들이마신다든지 아무튼 이 상악동 안에 음압이 걸리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면 안 돼요. 점막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 특히 측방 거상술을 했을 때에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말도 표현을 해요. 엄청나게 고생해서 뼈 이식을 하셨는데 감기라도 걸려서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면 외부에서 제가 뼈를 넣어서 거기 실제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감기도 꼭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악동 거상술, 특히 측방 거상술은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되게 과격한 수술이고 난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 침습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많이 부어요. 일단 통증도 조금 있고 코 옆에 점막을 들어올리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코피도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점막 바로 옆, 여기가 이제 상악동에 여기가 코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 후에 이렇게 뚫려서 이제 코로 코피가 날 수 있죠. 코피도 이제 그냥 잘 나와서 멈추면 이제 다행인데 상악동 점막을 또 둘러싸고 있는 혈관 같은 게 터지고 그래갖고 코피가 또 심하게 나고 지혈도 안 되는 경우가 아주 종종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측방 접근법 특히 했을 때는 저희 치과에서 안내해드리는 주의사항을 꼭 잘 지켜주셔야 되고, 반대로 치료정 접근법, 예를 들어 수압거상을 했든 망치질을 했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정 접근법을 했을 때 외부에서 뼈를 안 넣는다고 했어요. 물로만 들어 올렸을 때도 뼈가 잘 만들어지는 조건, 내 뼈만 올려도 되는 조건의 치료정 접근법을 하니까 외부 뼈를 넣지 않으니까 내 거거든요. 전부 다 염증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측방 접근법 뿐만 아니라 치료정 접근법을 하셨을 때도 루틴하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상악동 수술로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야 하지만 특별하게는 측방 접근법을 하셨을 때에는 코를 들이마시거나 세게 풀거나 이렇게 뒤집어서 머리를 감으면 뼈 이식제가 안에서 굴러다닐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임플란트 하시려고 하면은 정말 큰 맘 먹고 치과 오시는 거거든요. 임플란트 가격도 비싸고 과정도 길고, 특히 측방 접근법을 했을 때 뼈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가 이미 발치된 상황에서 측방 접근법을 하고 뼈 만들어질 때까지 거의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인데 중간에 합병증이 생기거나 임플란트를 빼게 되면 그 기간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특히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뭔가 특별한 술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들의 안전이고 두 번째는 예지성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명확하게 명문화된 수술을 해주시는 원장님들, 치과마다 명문화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그 다음에 예지성을 위해서 3단계로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치료요정 접근법, 수압거상 망치질 했을 때는 뼈 이식을 절대 하지 않는다. 안전한 거죠. 마지막, 극도로 잇몸뼈가 없어 4mm보다 안 된 잇몸뼈를 갖고 있을 때에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생긴다 하더라도 술자가 눈으로 확인해서 뭔가 처치를 할 수 있는 측방 접근법을 해서 뼈를 왕창 놓고 제대로 만들어준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혹시 이제 해야 된다고 설명 들으셨을 때, 또는 상악동 거상술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한 번쯤은 관련된 동영상이나 제 영상을 참고해서 안전하고 예지성 있는 수술을 받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